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메타버스가 무슨 버스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고 틱톡은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바야흐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기업도 이제 플랫폼의 원리를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가져온 플랫폼 성장 패턴의 올라타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의 19가지 원리를 담고 있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과 개인의 삶에 강렬한 인사이트와 미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플랫폼은 IT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금융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뿐 아니라 자동차 같은 제조업들도 앞다투어 나도 플랫폼 기업이다 외치며 변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저자가 직접 겪었던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성장하는 국내 기업 분석을 통해 플랫폼 세상에서 성공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혹은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당겨운 미래 플랫폼 파산대 최고의 호황. 코로나19로 벌어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플랫폼의 미래 모습을 현재로 가져왔다. 그저 작은 바이러스인 줄 알았던 전염병은 전 세계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기업과 비행기가 멈췄다. 멈춤의 시간은 일주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급기야 모든 것이 멈춘 얼음의 상태가 되었다.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과 공포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려 놓았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다음 날 실업자가 2020만 명으로 늘었고 백화점과 의류기업을 비롯한 대형 소매 유통점의 파산 신청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거리에 질비했던 스타벅스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매장 대부분을 폐쇄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온라인 채용 포털 서비스 업체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5%가량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파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누가 봐도 위기인 상황에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은 사용자가 폭주했고 아마존은 17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보도기사가 나왔으며 구글, 페이스북의 주가는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국내에서도 쿠팡의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상 최고 실적과 주가를 보여주었다. 전 세계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이 플랫폼 기업은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사상 최고의 실적으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다. 전기와 물 같은 생활 필수품으로. 현재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놀라운 성과는 20여 년 전부터 연구하고 적용해온 학계와 비즈니스 업계의 공동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꾸준히 온라인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천천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 적용해 나갔다. 그 결과 100년 만에 온 경제 공황 속에서도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그간의 통찰과 꾸준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놀라운 성과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정점으로 끝난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성과를 볼 때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며 전통 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던 화상회의, 새벽 배송,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은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체험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뉴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4개 회사는 시가총액이 모두 1조 달러를 넘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달러를 넘어 3조 달러를 향하고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플랫폼 성장의 원리는 지금 더 견고하게 증명되고 있다. 20년 전 보았던 미국의 논문 속 기하급수적 성장의 그래프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향후 20년 후에도 전성기를 누리고자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 서비스와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가 되었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퍼스트를 넘어 올 인공지능 회사가 되었다.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에 자체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칩을 내장하게 되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아마존 웹 서비스 외에 약품 배달, 의료 서비스 등 혁신 플랫폼의 대명사가 되었고 페이스북은 SNS를 넘어 메타로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회사로 변신을 선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내놓으며 개방형 플랫폼을 선언했다. 모두 2021년에 벌어진 일들이다. 반면 그간 플랫폼 사업을 소홀히 했던 전통 기업들은 지금 플랫폼 기업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백화점과 마트는 커머스 플랫폼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고 영화관은 콘텐츠 플랫폼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다. 1인 기업부터 전통 기업까지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고는 마케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플랫폼과 경쟁의 측면에서 상관없을 것 같았던 은행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경쟁 상대가 되었고 플랫폼은 음식 배달, 택시, 여행, 중고시장, 보험, 의료, 교육, 부동산 거래 등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플랫폼은 이제 전기와 물처럼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된 것이다. 미래를 당겨온 플랫폼들. 진짜로 미래의 일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을까? 계속 성장하는 플랫폼들을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친구를 사귀는 활동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 게임과 커뮤니티가 조합된 것 같은 모습의 메타버스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미국의 로블록스나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는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구인 구직을 위해서는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한 모습이다. 음식 문화는 어떤가? 테이크아웃으로 포장해 오던 음식을 이제 우버이츠, 배민 라이더스가 문 앞까지 배달해준다. 아마존과 쿠팡은 백화점을 망하게 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재택근무와 출장을 안 가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준 줌은 미래의 화상회의를 현재로 당겨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꼭 하나씩 만들어야 했던 신용카드는 이제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 변하여 현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해준다.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서 반나절 이동하고 기다려서 잠시 동안 진료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텔레닥에서는 원격 진료를 통해 동일한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사용하고 지불했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플랫폼 요금으로 변신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이런 변화는 플랫폼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모토, 완벽보다 완성. BTS의 다큐멘터리 브링 더 소울에서 리더 RM은 어떻게 매번 완벽한 공연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공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가 Done is better than perfect예요. 완료된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 뭐라도 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것보다 낫다. 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완벽함이라는 건 사실 없으니까요. 또한 배틀그라운드의 신화로 쓴 크래프톤도 그들의 10년간의 과정을 기술한 책 크래프톤 웨이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속도가 완벽함을 이긴다. 변화의 속도는 기존의 데이터 축적량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어제의 완벽한 기술은 오늘의 낡은 것이 될 수 있다.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여 해결책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급하게 낸 해결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또 빠르게 수정을 해서 보완판을 내면 된다. 고교 야구에서는 특정한 게임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면 스타가 될 수 있지만 프로야구에서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긴 이닝과 많은 게임을 소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BTS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이유, 크래프톤이 10년간 도전하여 배틀그라운드 신화를 만든 이면에는 페이스북에 내건 정신인 완벽보다 완성의 정신이 있다. 이 말은 페이스북의 성장은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정신은 페이스북을 성장시키는 경영 철학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속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자. 페이스북의 경영 철학, 신속한 움직임. 신속하게 움직여야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장할 때 천천히 움직여서 잃게 되는 기회보다
빨리 움직여서 하게 되는 실수를 두려워해서 너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깨트리자 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신속한 움직임은 그간 페이스북을 고성장하게 만든 비법이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비밀스러운 비법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비법이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알더라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전통기업 임원들의 계약 기간은 1, 2년이며 매년 재계약 여부를 성과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빨리 결정하고 실행하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통기업에서 애자일 적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완벽보다 완성은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BTS나 크래프톤처럼 불확실한 환경에 놓인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산업에서도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인터랙션을 최우선으로 디자인하라. 회원 가입 후 사용자가 처음으로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방문 후에 선물하기 경험을 연결할 것인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받았다는 알림은 상대방이 로그인 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하나? 또는 선물 거절 기능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영역이다. 지금은 데이터 분석이 강력해지면서 인터랙션 디자인은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 정교해졌다. 아프리카 TV의 핵심, 인터랙션 디자인.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는 자주 일어나는 핵심 인터랙션을 주목해야 한다. 차후에 핵심 인터랙션이 파생하여 여러 인터랙션으로 발전하지만 핵심 인터랙션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뜻하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예를 들어 개인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 TV에서는 개인 방송을 하는 BJ 사용자와 시청하는 일반 사용자로 나뉜다. 아프리카 TV 서비스에서 핵심 인터랙션은 방송을 하는 중에 오가는 채팅과 별풍선 보내기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사용자에게는 방송하기, 별풍선 받기, 초대하기가 핵심 인터랙션이고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에게는 방송 보기, 채팅하기, 별풍선 보내기가 핵심 인터랙션이 된다. 또 아프리카 TV로서는 회사의 주 수익원인 별풍선이 오가는 것이 핵심 인터랙션이 된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별풍선 보내기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별풍선을 보낼 때 어떻게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모두 알게 할 것인지가 인터랙션 디자인의 고민거리가 된다. 실제로 별풍선의 금액이 높을수록 채팅방 안에서의 화려함과 축하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도록 개편하니 더 많은 금액의 별풍선이 오갔다. 이런 형태로 핵심 인터랙션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플랫폼은 성장한다. 핵심 상호작용 강화가 성장의 비결. 정보경제학의 세계적인 전문가 마셜 벤 엘스타인은 그에 져서 플랫폼 레볼루션에서 플랫폼 핵심 인터랙션으로 참여자, 가치더니, 알고리즘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했다.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핵심 상호작용을 찾아서 강화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다.
참여자. 핵심 인터랙션의 참여자는 보통 두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사용자로 구분되는 이 두 종류의 참여자는 그 역할이 다르다. 공급자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는 가치를 소비한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BJ는 공급자로서 방송을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고 시청자는 사용자로서 방송을 시청하고 반응하는 구조이다. 한편 사용자이면서 공급자가 되기도 하는데 방송의 시청자이면서 또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가치 단위. 모든 상호작용은 정보 교환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교환할 만한 정보가 가치 단위가 된다. 교환할 것이 참여자들에게 가치가 없다면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 정보는 판매자가 만든 가치 단위이며 이는 구매자에게 설명된다.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는 킥스타터나 클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는 펀딩하는 제품이나 회사의 정보가 가치 단위이다. 모든 플랫폼에서 참여자는 가치 단위를 생산하고 이를 매력적으로 인터랙션 되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일이 된다. 이때 플랫폼 기업은 가치 단위의 생성 과정을 직접 통제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 환경에 따른 각각의 규칙을 만든다. 전통적인 렌트카 회사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렌트하지만 플랫폼 회사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우버를 모델로 시작한 카카오티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했으나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형된 예이다. 2019년부터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며 직접 택시 회사를 소유하고 드라이버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모델인 야놀자도 외부의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모텔과 호텔을 소유하고 가치 단위인 숙소를 내재화하고 있다. 알고리즘.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가치 단위는 기준에 따라서 조정되고 삭제되는 등 필터 작업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수동으로 진행되던 필터 작업은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동화되는데 검색이나 정렬 기준, 탑100, 오늘의 추천, 악플 삭제 인공지능 등이 모두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플랫폼 기업에서는 매우 큰 결정이며 활성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은 알고리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플랫폼 기업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처럼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비판한다. 음악 서비스의 랭킹, 검색에서의 실시간 검색어, 커머스에서의 가격 비교 같은 필터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더 크게 하기도 하고 플랫폼을 떠나게도 한다. 알고리즘의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인터랙션이 퍼스트다. 플랫폼의 생명력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충분히 머물고 만족감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이후에 소개할 내용인 일하도록 하는 것, 참여하도록 하는 것 모두 플랫폼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영역이다. 플랫폼 디자인은 곧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스타일리시까지 설계하라. 제조업이 강한 한국이 처음 IT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버 교체,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 등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빨라진 기술을 따라가느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 현재 IT 시스템은 모바일 기술,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 기업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민첩하게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과거 제조업을 위해 적용하던 IT 시스템의 경험을 플랫폼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프로그램을 자동화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일을 수십 명의 직원이 붙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시기다. 익숙한 방식이라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자동화,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역할. 알고리즘은 서비스를 일련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식화하여 자동화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기업이 보통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없어도 된다. 알고리즘의 역할을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기도 하다. 그러나 폭발적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몰려드는 사용자를 무한대로 감당하면서 운영 비용도 줄여준다. 그뿐만 아니다.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효과를 지원하고 주문형 직원들이 24시간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에 휴식 시간 없이 일해도 힘들어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오직 플랫폼의 성장만을 위한다. 지금 세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활용을 점점 일반화하고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에서부터 비행기표의 가격 결정, 영화 흥행 예측, 카드 사기 방지, 기후변화, 출생률 예측 등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스티치 픽스처럼 스타일리시하게. 미국의 스티치 픽스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고객 맞춤을 해주는 패션 스타트업이다.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물류, 생산의 모든 프로세스 안에 데이터를 적용해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아마존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티치픽스의 경쟁력은 고객 맞춤형 패션 추천이다. 당신의 온라인 스타일리스트는 스티치픽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때문에 스티치픽스의 홈페이지에는 단 한 장의 상품 안내 페이지도 없다. 화려한 상품 대신 추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타일 퀴즈를 전면에 배치한다. 스티치픽스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넘쳐나는 제품 사진과 설명을 보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의 니즈였다. 그래서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제품 정보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덕분에 스티치픽스 고객의 3개월 유지율은 45에서 50%를 웃돌고 12개월 유지율 역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티치픽스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풀타임 및 파트타임 스타일리스트들도 고용한다.
이들은 알고리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훌륭한 안목을 가진 스타일리스트와 자체 추천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은 각각의 고객이 작성한 스타일 프로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품 그룹을 계절별, 시기별로 스타일리스트에게 추천한다. 이를 기반으로 스타일리스트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알고리즘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1년까지 70억 달러 상당의 판매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티치픽스의 알고리즘은 고객들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카카오티처럼 친절하게. 카카오티 역시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카카오티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라이센스를 매입하여 직접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티의 소속이 아닌 일반 택시들은 카카오티의 택시 호출이 카카오 택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언론에 소개된 내용으로는 일반 택시가 하루 5개 정도 택시 호출을 받을 때 카카오 택시는 20건을 받는다는 주장이었다. 카카오티의 알고리즘은 외부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예상컨대 택시를 부르는 장소에 여러 대의 택시가 있다면 고객 평가가 높은 택시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카카오 택시는 평소 기사들에게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으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다. 택시기사에게 좋은 평가란 부드럽고 안전한 운전, 친절한 말과 행동이 될 것이기에 결국 카카오티의 알고리즘은 친절함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플로처럼 다양하게. 음악 플랫폼에서 인기 순위의 지표인 탑 100은 신곡을 출시하는 기획사라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곡이 출시되자마자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어 인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위 랭킹에 오르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각 플랫폼마다 탑 100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서 같은 곡이라도 각각의 플랫폼마다 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탑 100 알고리즘은 다운로드 수, 스트리밍 수, CD 판매 수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업데이트되는데, 과거 엠넷닷컴의 경우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20, 30대 연령층이 많았기 때문에 탑백도 다른 플랫폼보다 이들의 영향력이 컸다. 이 때문에 기획사는 엠넷닷컴에게 순위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플로는 실시간 순위를 알려주는 탑백 알고리즘을 폐지한 대신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강화하여 이용자당 감상하는 고객 수를 53%나 증가시켰다. 플로의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 음원 순위 경쟁이 아닌 음악을 다양하게 듣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된 것이다. 알고리즘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기업에서 알고리즘은 핵심 비밀이자 성장을 만들어주는 경쟁력이다. 이런 중요도와는 별개로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거창한 인공지능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스티치픽스나 카카오티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각 플랫폼의 성장 단계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이런 서비스들이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돕는 인공지능이나 정교한 프로그램 형태의 알고리즘은 아니었다. 명함관리 서비스인 리멤버는 초창기 사용자들의 명함을 스캔하면 직원들이 일일이 명함의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오타를 줄이기 위한 검수까지 끝낸 후에 사용자에게 보이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이 과정은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작업이었다. 플랫폼 기업이 초창기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소박한 접근이 좋다. 수작업 업무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고 분류 로직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검증된 규칙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하는 더없이 좋은 설계 초안이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개선점이 나올 때마다 알고리즘은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은 기업의 축적된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랫폼 기업은 단순 통계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에서부터 핵심적인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까지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해야 한다.